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널 토의 자장을 맡은 한국청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 심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기원 이사장님과 함께 패널 토의 자장을 맡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사회공헌이사 조영호입니다. 이 토의에 앞서서 올해 한반도 난청 포럼을 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처근복지관에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조영호 이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청운복지관이 공동 주최로 포럼을 진행한 것이 올해로 벌써 5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금 방금 가셨지만 이정성 국회의원님과 최영희 국회의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난청인들의 바람을 담은 포럼을 진행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 포럼을 3년간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대면으로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컸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대회실 규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급여 정책 개선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의 바람과 궁금증이 오늘 패널 토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며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제 정하고 참여 신청을 받으면서 많은 질문을 함께 받아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상황을 토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보청기만으로 듣기가 어렵다고 하여 양쪽귀에 인공아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부작용이 생겨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로 제대로 인공아우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 듣고자 인공아우 수술을 어렵게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착용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준호 교수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지는 이 질문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흔한 부작용은 인공아우 기계 주변에 감염이 생겼다든지 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뭐 해부학적으로만 문제 없다면 감염이 해결이 되고 감염 해결되는 문제는 그 기계를 제거를 하고 그 부위가 감염이 가라앉을 때까지 어느 기간 동안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렸다가 달팽이관만 인공아우 수술 전극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수술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글쎄요, 장기적으로 인공아우를 못 쓰는 상황인지 그건지는 확실치 않아서 명확한 대답은 좀 드리기 힘듭니다. 어쨌든 고도 난청을 갖고 계실 테니까 인공아우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우리 최재형 교수님,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나온 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자료는 없고 이제 90년대 수술하신 분들 통계를 보니까 한 5% 정도 사용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당시에 너무 늦은 나이에 수술을 받거나 이런 이유로 사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앞서 나온 질문 이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인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또 인공아우 기계를 최근에 잘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안면신경 자극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얼굴 떨림이 생겨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기기를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부작용인지 잘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면신경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 전극의 종류를 좀 바꾸면은 안면신경의 경우는 많이 또 해결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핑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일부 전극을 끄더라도 자극이 가지 않는 그러한 나머지 전극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진하고 잘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가 지금 조금 불분명한 것 같고요. 인공화호를 해도 뭐 나중에 수술이 돼서 인공화의 효과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난유저라고 뭐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다른 재활의 방법을 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은 부작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렵게 결정하고 받은 인공화호 수술인데 아무튼 자기가 수술한 담당 병원에서 다시 상담을 받고서 다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청기 이득이 세다, 출력이 높다는 이유로 청력이 더 나빠질 수 있나요? 소음성 난청처럼요. 보장구 이득이 세다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나요? 보청기 피팅을 위해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 다른 기준으로 설명되어 혼란스럽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보청기 이득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저희 세브란스 병원의 김성원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보청기 이득이 세다, 출력이 높다, 뭐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뭐 저희가 대충 타겟을 잡을 때 뭐 지금 역치의 한 뭐 절반 정도로 이득 기준을 잡기는 하는데, 아까 여러 강의에서 나왔지만 청력이 난청의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에 맞춰서 적절하게 주파수별로 이득값을 설정해서 피팅을 잘 해야 자기 난청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청력이 더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피팅을 받았을 때 당연히 청력이 나빠질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적절하게 피팅을 잘 받고 재활을 잘 하면 오히려 난청이 진행되는 걸 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경이나 뇌 같은 데를 계속 쓰면은 그게 퇴행이 덜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잘 조절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적절하게 피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럼 어떤 것들을 최소한 해봐야겠다라고 권유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은 적절한 피팅 자체도 중요한데 보청기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난청이 너무 진행된 다음에 나는 더 나빠진 다음에 보청기 쓸 거야 그러고 계속 버티다가 그 이후에 보청기를 쓰면은 보청기로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재활 기간도 오래 걸리고 피팅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고 상담을 잘 받아서 지금부터는 보청기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보청기를 좀 일찍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청기를 쓰실 때 피팅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안경 쓰면 어지러운 것처럼 보청기 처음 쓰면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보청기 자체를 낄 때도 적어도 필요할 때만 잠깐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번 착용을 시작했을 때 첫 피팅을 받으면은 첫 피팅은 그 밸류가 그 역치를 개인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응을 하면은 조금씩 올려가지고 잘 듣는 선까지 맞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한 적어도 8시간, 10시간씩은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게 중요하고 첫 3달 동안은 꾸준히 계속 끼시면서 피팅을 좀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 조절 받아서 본인이 제일 잘 들리고 편한 역치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일찍 시작하고 주기적으로 피팅을 잘 받고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질문도 제가 조 교수님, 네, 제가 보충 보충해 주십시오. 네. 그 보청기를 써가지고 청력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 걱정거리가 있으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 모으고 나니까 한 60명 정도 되고 57명에서 그분들이 한쪽 보청기를 5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력과 5년 후의 청력을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쪽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쪽과 비교해서 더 떨어졌느냐 그걸 본 겁니다. 근데 47.3%가 조금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근데요, 나머지 52%는 반대쪽이 더 떨어졌어요. 결국 약 반 정도의 분들은 내가 보청기를 껴가지고 청력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겁니다. 안 떨어진 겁니다. 반대쪽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절하게 보청기를 잘 맞춰가지고 사용하면 청력은 떨어지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단 2000년대 같은 초반에 나왔던 그런 외국에서 나왔던 논문들은 더 떨어진다는 보고들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디지털 보청기가 아니고 애널로그였잖아요. 좀 부적절하게 큰 이득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데이터로 보면은 어떤 그 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그 옳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 매핑, 보청기 피팅이 특정 병원 전문가에게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을 원래 이용하던 사람들은 예약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누구나 유명하다는 곳에서 더 잘한다는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안 대안은 없을까요? 아마 인공호흡 시기 숫자가 지금 15,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청기가 요즘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게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이 유명하다는 잘한다는 곳에 몰리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조양선 교수님과 이준호 교수님 두 분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선 교수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사전 질문지를 받고 좀 고민도 해보고 또 아까 저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술은 그냥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술할 수 있고 재활은 깁니다. 뭐 평생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캐패시티보다는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많은 수술을 하지만 수술하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떤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딱딱 그 매핑하고 재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뭐 지역적인 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 병원에서 쭉 맡아가지고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데서 매핑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른 데서 수술 받으신 분들을 또 저희 병원에서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캐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현재 그 현실인데, 하지만 이제 저희 병원 말고도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매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질문지에 나왔듯이 하여튼 특정 병원 전문가에게 몰리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게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하여튼 그런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 매핑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센터 같은 것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거점 센터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수술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하여튼 모든 데이터를 다 그쪽으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저희 병원들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걸 그렇게 잘 완화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남들한테 주기 싫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여튼 그런 그 시스템도 잘 안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그러니까 국가 주도, 기관 주도로 해가지고 그런 거점 센터가 이제 좀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그 거점 센터에서는 갈 때는 의무적으로 하여튼 꼭 매핑에 필요한 임상 데이터는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 국가가 됐든지 학회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리커멘데이션을 하면은 그런 그 데이터들이 이제 공유돼 가지고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 OTC 보청기가 이제 퍼퓰러하게 되면서 그 피캐스트라고 대통령 자문 기구에서는 그런 OTC 보청기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청각학적, 임상적 데이터가 반드시 공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리커멘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적인 어떤 그 권위를 가진 곳에서 그런 약간의 강제를 시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거점 센터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준호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그 매핑을 해야 되는 환자가 많아서 매핑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상당한 스케줄로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사실은 학회에서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특히나 대한청각학회에서 그 매핑 워크숍을 매년 주기적으로 열어서 우리 매핑에 관심 있으신 매핑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출하고자 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매핑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센터가 돼서 그 지역 저점으로 그러한 매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핑뿐만 아니라 매핑은 그래서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매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아이의 언어 치료 상태, 언어 검사 상태를 지역이 이동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다른 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매핑은 그렇게 만들려고 했더니 매핑 자체는 기계에 마지막 매핑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센터에 가셔도 온시키면은 어떻게 매핑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분이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매핑 자체는 문서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언어 치료의 결과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 학회 측에서도 그 신경을 써왔고요. 다만 좀 속도가 느릴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통합적으로 정부 정책 담당하고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그 정책이 잘 정착돼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회 측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국가적인 정책과 또 학회에 관심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포럼 주제 정책 솔루션이라는 문구가 있기도 하고 정책에 따라 많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이 무척 많았습니다. 2023년 이후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신규 복지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 중이거나 이미 수립된 정책이 장단기로 확대될 사항은 무엇인지 정책들이 수립되는 과정이나 주기 등이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최경일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6차 계획이 나와 있는데 좀 약간 오늘은 세부적으로 제가 우리 최경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어디에 어떤 과정으로 제안할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최경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마련은 했는데요. 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장애인 건강 관리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제1차인데요. 그 장애인 정책과에서 장애인 건강 관련 내용들을 이제 작년까지는 사무관 한 명이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이게 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관들이 한 3-4명 더 들어가 있고요. 주무관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계획 1차 계획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요 계획 만들 때 청각장애인 건강 관련된 그런 요구 사항들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직 구체적인 뭐 세부 과제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차 종합계획에도 일부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좀 정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약자를 위한 디지털 보조기기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2023년 이제 올해 53,000대였는데 27년까지 75,000대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ICT 융합 기술 개발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26년까지 대략 국비로 한 330억 원 정도 투입할 계획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어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을 5%에서 7%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폐쇄 자막과 화면 해설, 한국 수어 등 이제 장애인 방송 품질 모니터링 운영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를 이제 변환하는 시스템 시범 사업을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요. 2026년부터는 상용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년부터 인공지능에 기반한 음성 및 자막 변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추진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듣는 내용들 중 하나가 이제 우리 서비스 종합 조사표 그 관련돼서 이제 청각 장애인들 특수성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서 올해 서비스 종합 조사표 개정을 위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장애 유형별로 특히 시각, 청각 장애인분들 니즈가 좀 많이 반영이 그동안 많이 못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비스 종합 조사표 좀 개정하는 것도 좀 올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관련 정책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책들이 수립되는 과정 주기도 질문을 하셨는데 정책들은 주로 이제 그 정책 수요자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정부 내부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화두를 던지고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제도가 만들어질 때 이 제도는 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법으로 가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되고요.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성안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 내 정부 내의 행정 절차를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침이나 고시를 통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침이나 고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가령 제가 이제 복지부니까 복지부 내에 있는 지침이나 고시들은 장관 결재까지만 득하면 지침이나 고시 개정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략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의견 어떤 식으로 제안할 수 있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쉽게는 저희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로에 그 접속을 하셔서 그 뭐 복지 신고, 복지 정책 제안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우리 관련 협회들 그리고 또는 우리 복지관 이렇게 의견 주시면 또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관련 협회와하고 또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보고 또 검토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 제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 제안 통해서 정책 제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대략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 코멘트 달 게 있나 본데. 네네. 그 좋은 정책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이라서 우리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수어 의무 편성 비율이 5%에서 7%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더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그 자막 방송이 나오는데 수어가 따로 필요한 이 경우가 많다고 조사가 되나요? 자막 방송이 나오는데 수어 방송이 화면이 꼭 나와야 되나요? 예,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느끼는 건데 사실 수어도 같이 꼭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각 장애인이 이건 문자로 보고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어를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 수어법이 제정이 돼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점차 늘어났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문자가 5에서 7%라는데 그거와 똑같이 수어도 늘어나야 되지 않나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최 과장님한테 아까 지금 저 복지부 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주무관이나 기타 그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런 장애 유형별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 2년 있다가 자리를 옮기고 그런 것보다도 몇 명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정책에 다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우리 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저도 좋습니다. 과연 근데 거기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그런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명인지 여기서 얘기는 못 하시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장애인 정책 과장으로 올 2월 중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장애인 정책 예산이 일부 좀 치중되어 있는 예산이 구조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활보 쪽에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활동 지원 지금 활동 지원 예산이 2조입니다. 아까 제가 장애인 정책 예산이 4조 7천억이라고 했는데 활동 지원 예산이 2조니까 대부분 50% 정도의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발달 장애인 쪽에 통합 돌봄이라든지 긴급 돌봄 이런 쪽에 좀 예산들이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와서 보니까 사실은 좀 약간 그 여러 단체분들 그리고 당사자분들 만나 보면서 유형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요청을 하셨어요. 미흡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비스 종합 조사표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 청각 장애인이 그 장애 유형별 15종류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청각 장애인분들이 정말 착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제안하거나 그런 것들이 크게 많지 않은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 보건복지부 우리 최경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문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정책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하여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어차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추세에 맞춰서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복지 정책이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와주시라고 믿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들 또한 전 고객들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난청의 유도, 종류도,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 민간 기관에서의 지원이나 혜택은 장애 등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난청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나 서류는 없을까요? 이것은 저희 김성원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 난청이 절대 외면되어서는 안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장애 등록이 없지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이나 또는 그런 기록, 서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성원 교수님 좀 어렵겠지만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는 걸 질문을 해주시고 사실 뭐 이거는 아마 저보다 보건복지부 최 과장님이 더 답변을 잘 주실 것 같긴 한데 저게 아까 그 저희 보청기 할 때도 계속 얘기하던 내용이잖아요.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그 어떻게 보면은 보더라인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의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뭐 현재까지 국가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서류를 아무리 떼갖고 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어떤 서류도 뭐 그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책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오전 중에 계속 토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하게 질문이 그래서 뭐 기록이나 서류 자체보다 뭐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뭐 그런 게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돋보기 같은 것을 다 구비를 해 놓으시잖아요. 그럼 좀 안 들리시는 분을 위해서 뭐 이런 청각 보조 장치나 이런 것들을 뭐 구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좀 해주실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 네. 참 잠깐만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애 등록 기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면 사실 그냥 제로입니다. 등록이 안 되면 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등록이 돼야 지원이 되는 거니까 등록 기준을 좀 완화하는 방법이 일단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약간 그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청각까지는 아닌데 이게 경계선 지능인 해서 이제 또 자폐나 발달 이런 분들이신데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계속 요 경계선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지원 요구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아마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초등학생 난청 자녀 부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청각장애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청력입니다. 보청기는 착용하고 있음에도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도 안 되고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럼 사각지대 없는 보청기 지원에서 저희 아이와 같은 사례들의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많이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최재현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사례가 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 등록을 받으려면 양측 청력이 60데시벨 상당히 심한 난청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아이들은 양측이 25데시벨, 30데시벨만 돼도 보청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단 3세 이전에 발견된 아이들만 이 보청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4살 때 양쪽에 한 60데시벨, 50데시벨 난청이 있으면은 누가 봐도 양쪽 보청기를 해야지 되고 그 아이가 평생 얼마나 자주 보청기를 바꾸면서 해야지 될 텐데 60데시벨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정말 오늘 제목에 있는 이 사각지대 중에 정말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고민할 여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청기를 아이들이 보청기 필요한 아이들은 사실 학생들은 보청기는 다 지원을 해줘야지 됩니다. 노인들 성인들 난청이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거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성장하고 교육의 개념인데 정말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대략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략 몇 %나 되고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뭐 파악된 건 있나요? 아마 그 부분은 학령기는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1% 이하일 겁니다. 4세에서 15세인데 40에서 60데시벨 그러니까 그 정도는 꼭 보청기가 필요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복지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 이하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 우리 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도를 한 지금 60으로 돼 있는 거로 해서 연령의 몇 살에서는 어디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영유아 난청이. 근데 36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항만 빼면 됩니다. 그걸 19세 미만으로 바꾸면 모든 난청 애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산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시급히 해야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태어나는 것도 30만 이하잖아요. 그 중에서 청각장애로 태어난 친구들도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복지부 차원에서 뭔가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도 나왔지만 보청기 지원을 못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로 교실에서 뭐 FM 수신기 지원도 안 되고 도우미 지원도 안 되고 이게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정책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장님 참 어깨에 부담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입니다. 예, 빨리 진행해야 되겠는데요. 이건 너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각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난청에서도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함을 오늘 패널 토의를 통해 더욱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7번째 질문 또한 사각지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우리 복지부의 최 과장님도 잠깐 기다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측 소외증인 경우 보통 10살 이후에 웨이도 개방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골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업체나 모델은 제한적이고 500만 원씩 이상의 고가 제품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에는 데시벨이 해당되지 않아 청력도가 해당되지 않아 보청기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개방술을 하였다고 해서 성공 여부도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국가 혹은 병원 자체에서의 지원 제도가 마련될 수는 없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예, 뭐 소외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우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조양선 교수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양측 소외증이면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양쪽 귓구멍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언어 습득 그다음에 교육 받을 수 있는 그 적절한 청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태어나자마자 하여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골도 보청기를 해야죠. 귓구멍에 일반적인 보청기를 꼽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골도 보청기를 하는데 골도 보청기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한 18세 이하 양측 그 소외증에 대해서는 한 개의 골도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살 전까지는 사실은 또 이제 그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 골도 보청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18세까지 하는데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전 특례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소외증이 이제 현재 희귀질환자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또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진료비에 대한 혜택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역시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기도요. 그래서 일단 골도 보청기는 이제 양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다 달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이쪽에서는 소리를 양쪽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청각적인 그런 그 단점, 그러니까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제한시킨 거는 결국엔 또 양쪽으로 나중에 정말 재원이 충분해진다면 양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8세까지만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있는 것이 양쪽이라면은요 어떻게든 간에 그 골도 보청기를 써야 되는 분들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은요. 근데 양쪽이 보면은 기형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결과가 한쪽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골도 보청기를 써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봄브릿지가 한 보험이 이제 급여가 되지 않으면 6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부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그러니까 소외증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뭐 1년에 저희 우리나라 50만 명 태어나던 시절에는 50명이었을 거고 40만 명 태어나던 시절에는 40명이 태어나는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드시 저희가 고려하고 또 이렇게 그 정책할 때 같이 넣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최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두보통기 양측 그러니까 한쪽 소위증도 물론 굉장히 불편하지만 양측은 골두보통기 없으면은 들을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제한 없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측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최 과장님 만약에 검토할 수 있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저조돼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1년에 기껏해야 20명, 30명인데 하여튼 예,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보호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것도 아마 최 과장님께서 또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운데 저희 이준호 교수님께서 초기에 발표하신 연재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25세 되는 청년의 보호자입니다. 첫 번째는 자부담, 두 번째는 15세 때 분실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분실이 아니더라도 인공화후 외부 장치 평균 수명이 약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아기에 수술 받으면 평생 최소 5에서 6회 이상은 교체가 필요한데 개당 1,0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외부 장치를 자부담으로 교체해야 돼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언제쯤 인공화후 급여 지원이 확대될까요? 빨리 의료보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박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저희 최 과장님께서 참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한번 답변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인공화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건강보험 급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 정책을 조율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보험국에 이제 보험급여과에서 보험을 해주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좀 지원이 부족하신 부분들 계속 지적을 해주시긴 한데 해당 과에서는 계속 그냥 현재 지원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한다는 방침을 계속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긴 하는데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항상 보험 쪽에서는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보험 해당 과하고 계속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활동 서비스에 1년에 2조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 그러는데 저희 이준호 교수님 주제 제안에 의하면은 5년에 한 700억 정도면 충분히 이게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727억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인데 조금 이야기를 좀 잘해 주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보험 같습니다. 정책과에 좀 전달도 해주십시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준호 교수가 그래서 발표할 때 우리 최 과장님이 꼭 오시길 바랬는데 자료도 있지만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뭔가 인권에 봤을 때도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또 장애 유형별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지금이라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 보험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거는 빨리 과장님이 진급하셔가지고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이거 지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네, 과장님을 빨리 국장님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더 빨리 차관 만들어야죠. 차관 정도 돼야지 제도 개선하고 예. 포럼 때 내년 포럼에는 보험급여과도 한다. 보험급여과는 정책과가 아니고 보험급여과고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아무가이가 같이 한번 불러서 앉혀놓고 예, 아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장으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옆에 계신 분도 유명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예, 근데 저하고 지금 자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조용호 이사님한테 하나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자,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난청, 이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대사나 캐릭터를 국가적으로 공모,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게 국가에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보건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홍보를 하고 있는지 봤더니 저 여러분 생각나시죠? 금연 홍보한다 그래서 2주일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엄청나게 많은 이펙트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그 국민건강보험하고 보건복지부가 같이 해가지고 조기 건강검진에 대해서 요즘 캠페인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조기 암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 나는 보청기를 차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 이렇게 익스포저를 함으로써 그 이후로 보청기 사용률이 20% 이상 올라갔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 보청기라든지 인공아우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우리 청소년들 난청 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광고를 통해서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참 중요한,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 난청이 또 치매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데 보청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꺼려하는 이유를 봤더니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기 싫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어떤 저명한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보청기를 참으로써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광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지금 난청 인구가 한 40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가 되면서 계속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해서 혹시 차기 이사장님이신 우리 저 이준호 교수님께서 그런 그 홍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영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임팩트 있는 분을 섭외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빠르고 임팩트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생각나시는 분은 있는지요? 있는데요. 밝힐 수는 없습니다. 뭐 연예인 분도 있고 정치인 분도 있는데요. 뭐 잘 섭외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 섭외가 되면 제가 그 아까 조영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중요한데 저는 그 아까 우리 보호자분도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했는데 이 인공아우 찾아주는 이런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많이 분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어떤 기계인지를 몰라가지고 그거 그냥 맡기기만 하면 시리얼 넘버가 다 있어서 금방 주인 찾아줄 수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런 기계가 있다는 거 홍보하는 그런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이어서 바로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내용을 다 듣고서 내 이 얘기는 꼭 오늘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 한 분 내지 두 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 네, 아직도 한 10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인공아우를 한 12개월 이전 아기들에게 언어 재활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접근하는지요? 청각 장애인들의 재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성인에 대한 재활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지요? 오늘 아주 청원복지관의 이영주 팀장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짧은 것 같아서요. 말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아우를 한 12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재활이 필요하고요. 인공아우를 하기 이전에 보청기 착용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신생아 선별 검사를 지금 1개월에 확인 선별 검사를 받고 3개월의 진단을 받고 6개월의 보청기를 착용해서 중재까지 시작해야 한다는 136 원칙이 이미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한 이후부터 반드시 재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보청기 착용한 이후에는 그 돌까지의 기준이 중추청각
수학, 처리, 경로와 언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뇌 활성화를 시켜줘야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보호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촉진자가 언어 재활사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인 거죠. 이제 그 방법 중에 가장 저는 강조하는 부분은 청각적 샌드위치라는 방법인데요. 일단 청각적인 자극만 다른 자극을 배제하시고 청각적인 자극만 제시를 하신 이후에 다른 다감각적인 단서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인지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소리에 대한 반응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청각적인 자극에 다시 반응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그런 루틴을 통해서 이제 재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재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이제 지원이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민간 기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성인에 대한 재활 정책적 지원은 인공 달팽이관 재활 치료비 이제 지 자체에서 운영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이 될 것 같고 청각 장애인 생애 지원 센터에서도 아마 성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대상 폭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령 제한도 많이 걸려 있고 소득 수준 제한, 그 다음에 특정한 보청기의 제한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또 보청기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이네요. 예. 요즘 출시되는 500만 원 이상의 AI 인공 디지털 보청기를 구매하고 싶어도 보조금 지원 모델이 정해져 있어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지원,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기기만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보청기 금액과 상관없는 일괄적 금액 상한 이내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항상 듣는 소리거든요. 나 더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하는 소리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최재형 교수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얘기를 해주셨고 뭐 AI나 이런 고가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이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는 그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양의 보청기가 필요한데 그냥 일반 양의가 아니라 크로스라고 서로 바이크로스 같이 서로 연동되는 보청기라든지 고주파 쪽이 청력이 전혀 없어서 주파수 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보청기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 리스트에 없으면 사용을 못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예인데 굳이 그렇게 우리 지금 제도처럼 목록에 올려놓고 이 중에서 사라 이렇게 할 이유가 저는 꼭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유연한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유연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사전 질문이 한 25개 정도 왔는데요. 그중에서 추려가지고 비슷한 걸 해서 12번째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설문지 돌린 거에서 또 유사한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를 우리 조영호 이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한두 명 나는 꼭 이 얘기를 꼭 질문을 하겠다는 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모든 전자기기는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인공화학 배터리도 최소 3년에 한 번씩 교체돼야 하는데 회사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수리도 작고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수술 이후의 지출이 언제 어떻게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수술을 선택할 때 참 고민이었습니다. 와우도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크지만 청각 장애로 일반 보험 가입도 어렵습니다. 혹시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장구 분실 및 파손 보험을 업체나 병원 측에서 도입하기는 어려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대학교 이준호 교수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터리 아마 충전형 요즘에는 외부 장치가 충전형 외부 장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배터리 충전 오래 하다 보면은 모든 기계에 들어 있는 배터리들은 조금 소모품이니까 교체해주는 시기가 오게 되죠. 뭐 교체를 뭐 3년 주기로 할 수도 있고 사용이 많으면 더 빠른 주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뭐 분실 파손 시에 글쎄요 그 아마 그러한 것에 대한 회사 측 보험은 없지만 아마 그 보증 수리 기간은 있거든요. 되게 회사마다 외부 장치 한 3년에서 5년 정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고장 난 경우에 대한 그런 보증 수리는 될 것 같고 파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사실 고장은 기계 책임이니까 보증 기한이 있는 것이고 파손에 대한 거는 기계 고장은 아니고 뭐 외부적인 충격이나 그 보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별로 약간씩 그 지원금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면 또 그 비슷한 그레이드의 외부 장치를 공급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정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보험 문제는 그렇게 사보험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병원이나 회사 현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제공하는 그러한 사적인 어떤 그런 인공화호 분실 파손에 대한 보험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실과 고장과 파손은 약간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에서 커버하고 있는 그것은 분실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60% 커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보험 그것도 이제 한 번 정도만 해주고 있는 거고요. 고장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증명된 문서를 가져오시면은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 되고 있는 것이고 파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료보험 체계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거주 중인 부모님을 모시고 유명한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검사를 받게 하고 보청기를 구입하는데 이후 관리를 위해 또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명한 병원에서 사는 보청기와 집 근처의 일반 센터에서 사는 보청기의 차이가 있는 건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건 저희 김성원 교수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이면 어디서 사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뭐 유명한 병원에서 사는 같은 회사 보청기가 더 좋을 리는 없을 거고 뭐 지방에 거주 중인 부모님이 계시면 제 생각에는 요즘 지방에도 보청기 케어해주는 이비인후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대학병원도 근처에 서울보다 가까운 곳에 다 있을 거고요. 자주 피팅 받고 자주 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리를 자주 받는 쪽으로 보내시는 것이 제일 좋다는 소리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 질문 하나 받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직접 질문을 하나 내지 두 개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잘 듣기 위해 인공화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외부 기기는 점검과 수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인공화호의 내부 기기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조양순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기기는 반영구적입니다. 수명이요. 반영구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거의 영구에 가깝다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냥 계속 쓰시면 되고 외부 장치를 개발할 때도 제 1세대 내부 장치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항상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장치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데 감염으로 기계를 빼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날카로운 모서리에게 부딪혀가지고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꿔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거죠? 거의 그러면 빼고 그냥 반영구적. 외부 장치가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거를 얘가 호환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외부 장치를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제일 1세대 내부 장치에도 피팅이 그러니까 붙어서 소프트웨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교환할 수 있도록 다 디자인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더 추가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전성 난청 부분이 아마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 최재현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8세이고 4세의 난청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단일 유전자 일환 WFS1의 우성 신규 돌연변이로 알게 되었는데요. 유전자 돌연변이를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일지, 유전자 치료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유전자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직접적이고 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최초의 난청 유전자 치료에 대한 임상 시험이 이미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국한된 유전자 치료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인 기술은 다 공통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것들이 많은 아이들의 난청을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거 금방 나올 테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는 나중에 유전자 치료를 해서 더 잘 듣게 해줄 수 있지만 못 듣고 한 4년 5년이 지난 귀는 나중에 아무리 유전자를 좋게 바꿔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듣게 해주고 이 기다리다 보면 아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코멘트를 달아야 되겠다는 분 있으면은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립니다. 잠깐만 이제 다시 아까 그 마키아도 나요. 그게 바꿔. 네. 예, 저는 10세 그 양이 인공아우라고 있는 아이의 보호자이고요. 2014년에 태어나서 지금 904g 극초 저체중아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이는 지금 그 양쪽 인공아우 수술을 하고 예후가 좋았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대학병원에 인공아우 수술 환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이제 재활을 해왔고요. 아까 강의 발표 중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한쪽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도 아마 같으실 거라고 저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언어 재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아이는 음악 재활도 좀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는 음악 재활 역시도 언어 재활만큼 더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소리는 말소리는 간단하게 주파수가 한정돼 있지만 음악 소리는 여러 악기나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음악을 더 잘 들어야지 소리도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활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수도권에 많이 편중이 돼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대답을 하고요. 여기 소리 이비인후과 장선아 선생님 계시는데 거기는 음악 치료 하나요? 아, 지금 소리원에서 하고 있어요? 예. 소리원 광고한 게 아니라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의사 선생님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다 잘한다고 봅니다. 첫째. 근데 어느 병원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재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재활이 돈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재활 치료사나 언어 치료사나 그런 분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수술한 병원에서 어느 병원인지는 얘기 서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아마 수술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수술을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서 매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핑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언어 제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용호 우리 이사님도 여태까지 있는데 답변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조양선 이사 교수님께도 이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이 서울로 가서 인공화호 이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이 매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을 다 찾아보고 내 아이 또는 내 부모가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치료를 받길 원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 병원 입장에서도 이 정책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베이스라인만 만들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같이 지역 거점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된다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 병원에서 사실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해 가지고 와가지고 매핑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은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좀 찾아보시면 어떤 거점 병원 같은 데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하는 언어 치료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실력이 떨어져 가지고 매핑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음악 치료나 이런 것들을 더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이제 적극적인 좀 더 생각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삼성의료는 음악 치료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구상만 하고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는 그 인공화호 환자들이 이제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그 즐길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느냐를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다 그 언어 후 그러니까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여튼 대단히 많이 떨어지고요. 음악적인 그런 그 능력이요. 그다음에 인공화호를 5년 이상 써도 늘지 않습니다. 음악이. 그거를 알았는데 하지만 그분들이 재활교육을 받으시진 않았어요. 애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제 그 환자들은 기존 음악을 잘 알던 분들이 청력을 잃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음악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언어를 이제 태어나자마자 언어 배우면서 이렇게 인공화호를 썼던 애들은 그 안에서 음악을 또 잘 듣고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요새 연구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음악을 충분히 즐기고 그다음에 음악을 잘 하고 잘 그걸 프랙티스를 시킬수록 또 언어 발달, 그러니까 그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시설들에서도 많이 음악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 뭐 숟가락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 가지 뭐 시설에 됐든지 장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은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예. 하면 그 제 환자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난청에서 인공화호 이식을 했던 것 같고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저기 호남예술제라고 하는 그런 예술제가 있는데 거기서 피아노에서 피아노 치는 걸 수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음악 치료를 저희가 병원에서 하지는 않지만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더 적극적인 관심이 그런 것들을 늘려주지 않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좀 더 개선이 돼서 음악 치료나 그런 것들을 다 우리 병원에서 계신 우리 좀 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음악 연대는 음악 치료 하나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소리를 손들라 그런 게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손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저 대전에서 시의원을 하신 우리 좀 청각 장애인 유일하게 시의원 처음 하셨습니다. 저 우승호 의원님 뭐 질문 있나 본데 예. 지금 청각 장애인 당사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에서 온 우승호라고 합니다.
먼저 최경일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화우 급여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은 관심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부서가 다르셔서 좀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장애인 정책 쪽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인공화우 수술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자체는 소득분이 150% 이하의 7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어떤 지자체는 50% 이하에서 100만 원만 지원하고 또 다른 지자체는 아예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이영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자체는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비를 1년에 30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연차를 두고 지원을 해두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역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지자체 담당 장애인 복지 과장님이나 그런 팀에 물어보면은 왜 이렇게 다르십니까 하니까 신청자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애인 그 보건복지부의 허락을 받아야 그 연령도 조정하고 소득분위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 청각장애가 44만 명쯤 되는데 18세 이하 청각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1만 명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80% 이상이 50대 이상의 연령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아까 재활에 계속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지만은 18세 이상 성인분들은 개인이 사비를 들어서 재활을 하셔야 되고 성인들은 대부분 직장을 갖고 계시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6시에도 재활을 찾아야 되는데 지역 아동센터, 지역 재활치료센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장애 유형 중에 청각장애가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활적인 시스템을 보면은 형평성이 맞지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돼서 연령 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재활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거기서 이제 성인 언어재활 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좀 성인 부분에서도 형평성에 봤을 때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연령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들어가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이유대로 지원자가 없어서 이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이제 소진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지원 대상을 좀 늘렸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관련 우리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관련해서 뭐 내부 지침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뭐 한번 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히 잘 인지는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인하고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지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저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뭐 저기 뭐 한 분만 더 받고요. 그리고 우리 우승호 의원님 그 아까 우리 최 과장님이 그 복지부 들어가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아마 과장님이 처리할 수 있으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저기 나오신 의견들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저 나름대로 적긴 했는데 혹시 저희 쪽에 주실 걸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전부 다 주시면 해놨습니다. 예, 저한테 예. 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저기 우리 비서관 통해 가지고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주 심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어르신 내 바우처는 그거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승호 우리 의원님이 말씀 잘해주셨고요. 그거는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과장님이 보시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 뭐 큰 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제대로 개선해 나가면 우리 청각 장애인들은 굉장히 희망차고 기쁠 것 같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고3 대학교 2학년 청각장애인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는 좀 전에 의승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 1,000만 원,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신청한 사람이 있었지만 일반 가정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없앤 사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 가정의 다자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청각 장애인이 1명 이상, 2명, 3명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거에 대한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각 장애 아이가 2명이 있지만 2명 일반 가정이라는 이유로 술술비 지원이나 다른 어떤 지원도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실 때 이렇게 1명 이상이 있는 가정에도 1명은 지원을 저는 1명이라면 이런 지원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제가 가르치면 되니까요. 하지만 2명 이상이 있을 때 1명이 있는 가정 차상위 저소득하고 2명 이상 된 장애인이 있는 가정하고 어디가 더 형편이 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하고 계신지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어머님께서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그 가정이 제가 겪고 있었던데 똑같이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그리고 2년, 3년마다 재검진을 받고 계시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명 다 영구 판정을 받아가지고 재검진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는 해에는 또 한 번 검사를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왜?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초기 검사를 다시 3회를 받아서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저희가 이미 인공호흡 수술을 했다는 것은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을 검증을 받은 것인데 왜 다시 초기 검사를 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부정수급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미친 부모가 그 부정수급을 위해서 아이 머리를 깎고 뇌를 뼈를 깎아갖고 수술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필요한 검사가 몇 년째 저희 아이들 선배 가정들에도 계속 이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돼 있고요. 저희 아이가 올해 고3이라서 저희는 또 그 검사를 받으러 또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 검사를 하는 것이 비용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희가 여기 어머님들도 청각장애 부모님들 똑같은 고통이시겠지만 처음 병원에 가서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가장 처절하게 슬펐고 두 번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장애인 그 복지 카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서류를 받았을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렸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 검사를 했을 때 가장 아픔이 컸고요. 그런 고통을 다시 되새김질해야 되는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된다는 게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 검사 비용을 만큼을 돈을 차라리 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다시 고통스러운 부모나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그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되지 않게끔 제발 그 제도를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알죠. 그런데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검사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 제거의 여지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니 우리 최 과장님한테 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3개월 되셨습니다. 저는 청각 관련 일을 지금 30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다문화, 그래서 다가정, 청각 장애인이 둘이 있는 거 사실 못한 거 저도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최 과장님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청각 장애인이 집에 한 분 있는 분이랑 장애가 2분 있는 사람하고는 그런 생각을 지금 아마 과장님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만족을 해야 돼요. 사실 복지부에서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장까지 본인이 하신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최 과장님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장을 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가 와가지고 과장님이 일 잘한다고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같이 그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다 못했는데 오늘 이거 다 서치했냐 그래서 제가 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과장님이 보고서 그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거는 가능하게 빨리 하려고 아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되셨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문인데 답변은 해 주셔야죠. 예, 그 장애인 등록하고 다시 이제
검사 다시 받고 이제 연구 장애 등록되기 전까지는 뭐 2년에 3년, 뭐 어떤 경우에는 뭐 5년도 있었던 것 같고 보통 2년 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 있으시는 거 절차적으로 많이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원으로 제기돼서 저희들한테 좀 요청을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청각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분들하고 공단 직원들 간의 좀 소통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이제 어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또 필요 없는 부분들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지침 개정 정도로 지침이나 고시 개정 정도로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또 절차 개선하는 거는 또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불만이 그동안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그 좀 한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답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발 한 오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만약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최경일 과장님이야 우리 여기 자장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자장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조 이사님 오늘 어땠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별 영상과 포럼 영상은 청원복지관 유튜브와 청각장애인 평생학습 포털 하이런, 그리고 대한 이비인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코목 TV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이거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다 실어 놓을 겁니다. 발표부터 패널 토의까지 수고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상으로 아쉽지만 2023년 한반도 난청 포럼 난청인의 제한 없음 삶을 바라다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서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